여러분 코코메디. 네. 네. 세워라 남성의 자신감. 네, 그래요. 부부 생활이 어려운 남성을 위해서 코코메디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네. 요즘 이상하게도 아내와의 잠자리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그로 인해서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으신 분들, 또 남성으로서 자신감이 부족하신 분들, 네, 하루에 딱 10분만 코코메디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만나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본다고 네. 개선이 되질 않아요. 예. 보고 만나만 있는 보면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만나보라는 말은 그 레토릭, 수사적 표현이고 꺼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 네네. 사용법도 가르쳐 주십니까? 사용법 가르쳐 줍니까? 알려줬잖아 지난번에. 잊어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젠데요, 다시 이게? 보기를 봐야 되는 자, 거예요. 그럼 할 수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오늘 또 이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자, 딱 여는 순간에 네. 예, 이게 나옵니다. 자, 일단 텀블러가 있네요. 아니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텀블러는 없습니다. 아, 근데 네. 아, 요 텀블러가 기계가 아닙니다.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답터를 꽂고 네. 아답터를 꽂아야지. 아니 네네. 그 어떻게 그냥 가? 그리고 요거는 또 호스가 있습니다. 요 호스가 있는데 호스도 꽂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네. 꽂아주시고, 예. 자, 세워라. 세워라 사용법. 네. 네. 거봐, 본인도 지금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내가 익숙하지 않은 척해야지. 내가 너무 익숙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의심을 하겠어요. 애용하는 줄 알고. 네. 자 이렇게 하고. 갑자기 댓글창에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저 메디센 플러스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어떤 그 치약으로 오인하지 마시고 네네. 요걸 따서 겉부분을 네.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거기다 바르는 거예요? 네,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한번 딱 눌러주시면은 작동이 되나 보죠? 작동이 되는데 네. 이게 조준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여기 주의사항을 보면은 다른 것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다른 거라면 아니까 이제 네. 그 하나만 들어가게 해야 된다. 딴 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맥락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이걸로 네. 부항을 뜨는 겁니다. 부항을 뜨는 게 뭡니까? 피가 돌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 원리야. 피가 돌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세워라 남성의 자신감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된다. 네. 자, 이 코코메디는 남성 심볼의 혈액 유입 장애 개선을 위해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남성의 심볼은 해면체 내의 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코코메디를 통해서 해면체 내에 혈액 유입을 원활하게 하면은 발기부전, 조루까지 사이즈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네. 이게 꿈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꿈만은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네. 전립선 등 남성 성기능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이거 들고 해야겠다. 예. 아니요.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코메디는 특허청 기술 특허 등록 그리고 네. 미국 FDA 등록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 광고 내용. 발기부전, 조루, 사이즈, 전립선 등 남성 성기능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한다. 이 광고 내용 역시 승인 받아서 여러분들께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제품 구매 방법은 검색창에 김용민 TV 코코메디 이벤트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블로그로 들어가서 제품 정보 확인 후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하시면은 전문 컨설턴트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또는 코코메디 대표번호 080-695-7000번 080-695-7000번 네, 자 080-695-7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이 상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개인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사용 방법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개선 방법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코코메디 사용법을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상담 시 김용민 TV에서 광고 보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특별한 이벤트가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김용민 TV를 통해서 보았다고. 이동형 TV도 광고하는데 네네. 그쪽은 생무시하시고요. 김용민 TV로. 김용민 TV로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코메디였습니다. 네. 자, 정상근 기자, 네. 친여 대표 네, 기자. 친여 대표 친여의 기자. 거목. 네. 그 거두라고 해주죠. 네, 거두. 네. 머리는 큽니다. 네, 거두는 맞는데. 저도 이제 그 어떤 교수의 논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아, 오늘 너무 시리즈 한 네. 날이에요. 최근에 저 논문은 괜찮아요. 네, 아, 그래요? 저널리즘 토크쇼에 나왔던 이제 박영흠 네, 협성대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예. 교수님의 논문이 최근에 좀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조 기자, 법조 뉴스 관련 논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법조 기자, 뭐 법조 뉴스에 관한 지금 논란이 좀 뜨겁지 않습니까? 뜨거운데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왜 고쳐지지 않는지 또 어떻게 가야 좋을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실제 법조 기자를 한 17명 이 정도를 취재를 하셨어요.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네, 인터뷰를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놓은 또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경향신문 저 법조팀 맞아요. 기자 출신이기 네. 때문에 아, 그걸 더 잘 아시겠다. 심층 인터뷰를 네, 가능했던 이 박영훈 교수님도 이제 경향신문 법조팀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제 현재 법조 기자들을 취재해서 쓴 논문이기 때문에 꽤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재밌을 것 있더라고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 법조 기자들이 왜 이렇게 지금 욕을 먹고 있느냐? 일단 지금 한국 언론에서 이 법조라는 영역이 가진 특성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을 일단 이 도입부에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를 좀 놓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이 한국 언론에서 이 법조 팀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이 법조라는 곳이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 출입처 자체의 권력이 집중되는 곳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단독 경쟁이 어느 곳보다도 치열한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 유능한 기자들이 오더라도 뭐 강도 높은 노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다. 이게 엄청 이제 많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특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하지만 이 기자들의 정보력에 따라서 편차가 큰 출입처다. 네, 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오. 왜냐면은 그러니까 검사랑 친하면은 기사거리가 많은데 검사랑 안 친하면 기사가 없다. 그럼 무조건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안 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데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출입처는 기자가 갑, 그다음에 출입처 대상이 을이지만 이 법조는 이 검사가 갑, 그다음에 기자가 을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이 세 번째 특징은 이런 갑들인 검사들이 아주 역 같은 문화가 있다는 거죠. 물론 교수님은 역 같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지만 족 네. 같은이라고 했습니까? 잠시만. 친여 기자 괜찮아서 친욕 기자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역 같은 문화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차 마시는 사이, 그러니까 밥 먹는 사이, 술 마시는 사이 이렇게 사이가 다 다르대요. 맞아. 이 검사들의 아. 특징이.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사이는 뭐 그냥 대충 뭐 입에 발린 말만 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고. 아, 명함 주고받는 정도. 네, 이제 술을 같이 마시는 기자들이랑은 굉장히 좀 친밀도가 높은. 그러니까 또 이게 사실 완전 이너서클이죠.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은 그 술 마시는 사이고 뭐 이제 뭐 라디오 방송만 한다든지 혹은 뭐 지방지라든지 뭐 뭐 이러면은 인터넷 매체라든지 뭐 혹은 이런. 뭐좀 못 끼는 거네요. 그 메이저급 신문이 아닌 데는 또 밥만 먹고 뭐 차만 네. 마시는 그런 정도. 그리고 또 학연 지연으로 엄청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저는 기자들이. 그걸 되게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방대를 나오면 기자도 복전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예전에 좀 우리 했었어요. 회창희 형님 아니 고려대 나오고도 뭐 기자입니까? 똑같아. 아, 서울대가 똑같아. 나와도 기자입니까? 연기를 하셨어야 됐어요. 무능하고 부패한 천자를 뽑아다가 줄넘기를. 근데 어쨌든 이런 그 검사들의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이런 문화가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사에서 이 고생에 대한 보답이 가장 뛰어난 출입처 중 하나다. 그러니까 이 법조를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잘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뭐 데스크나 네. 아니면 기자로 빨리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 법조에서의 성공을 이제 출세로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장시간의 노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법조 기자들, 그러니까 타사 법조 기자들에 대해서도 경쟁 관계에 임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유대감이나 동료의식을 갖는다. 아, 서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 네. 동지 같은 게 생기는 거군요.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전문적인 영역을 취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 차원의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하나 지적을 했고 회사나 선배들이 사법 절차나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는 일도 없고 선배들도 대부분 그런 소양이 없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그 따로 지적을 하셨어요. 교육한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법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기자들이 따로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 강도 높은 그 업무에 지쳐서 뭐 그만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모든 법조가 그렇진 않다. 이게 뭐냐면 이 법조라는 데에는 검찰 그리고 법원 출입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법원 출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좀 뭐랄까 주류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약간 사이드. 네, 주로 이제 검찰이어야 되는군요. 네, 검찰 출입들이 이제 하이라이트 많이 받는다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그래서 이제 법원은 이 처음 배치된 막내 기자가 실전을 위해서 검찰에 투입되기 전에 거치는 코스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작 이제 공판 중심의 보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검찰에서 나오는 그냥 이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 마구잡이 이루어지는 좀 이런 법조 기자 기사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교수님의 판단이고.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의 법조 기자들이 어떠한 상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쭉 나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박영은 교수님이 조사한 이 법조 기자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이렇게 언론에 대한 비판 이후에 이 몇몇 검찰 출입 기자들이 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으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보도를 했음에도 시민들이 진영 논리에 근거해서 일관되지 않은 비판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기자들도 있었다라고 네, 인터뷰 결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그 언론사 인사가 있을 때 법조 기자들이 많이 나갔는데 아마 자의로 나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법조에서 다른 출입처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정작 이제 계속 이 기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정작 그 검찰 출입 기자들도 이 소속 언론사 내부에서도 친검 기자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라는 예, 그런 인터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사에 이제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데 대해서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증언도 있었고. 뭐 이런 일은 없어야겠고 굉장히 좀 극단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이 검찰 출입 기자의 가족이 비난이나 협박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법조 기자들의 현 상황이고 이제 이들의 인식이 어떤 상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놀랍게도 이들도 굉장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압수수색, 뭐 소환조사, 뭐 구속영장 청구 이게 단계별로 수사를 생중계하는 보도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라고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뉴스가치도 없고 또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라고 이 본인들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부분 피의사실 보도의 부정적 입장임에도 결과적으로 모든 언론사가 다 쓰는 이유는 뭘까라고 물어봤을 때 나오는 답이 어이없게도 남들이 다 쓰니까라는 답이 그렇지. 나고 될 수 없으니까. 물 먹으면 안 네, 되니까. 남들이 다 쓰니까 안 쓸 수 없어서라는 답이 나왔다고 하고요. 다만 뭐 다수의 기자들이 뭐 그 몇몇 기자들이 이 공소 제기 이후에 이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뭐 원칙적으로 하더라도 이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뭐 수사 내용을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제한적으로 피의사실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도 하고. 뭐 이거는 이제 항상 뭐 관훈이 주장했던 대로 그 계속 이제 뭐 그 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끌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냥 수사 검사들이 직접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하게 하고 그 공표의 그 결과는 그 검사들이 책임지게 하는 좀 그런 이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저희들의 문제의식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기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너희는 친검찰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이 나왔는가? 그런 거 그런 네. 점도 있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국민분들의 지적이 상당히 좀 많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법조 기자들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요.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보를 받는 출처가 명확하니까요. 그렇죠. 네. 출입처에 이 과도하게 편향적이거나 의존적이다. 뭐 이런 비판을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하고 반성하거나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기자들이.
물론 이제 그 외부의 비판이 뭐 오해가 있다, 뭐 진영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기자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그 인터뷰 참여자들의 의견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린 대목이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다수 인터뷰 대상자들은 검찰 출입 기자들이 너무 검찰에 대해서 무의식 중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라던가 검찰의 일방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검사와 피의자를 이 형사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관계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공직자인 검사가 기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헛된 신뢰 때문에 크로스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비판을 스스로 하기도 했고 또 기사를 쓸 때 검찰이 밝힌 내용을 그대로 쓰면서 피의자 측의 반론은 대체로 받지 않았다. 이런 경험을 고백한 네, 기자도 있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거는 본인들도 느끼고 있었던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 많은 분들이 이번 그 관련 보도에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상당히 적확하고 또 의미가 있는 지적이었다. 시민들의 네, 지적이. 네, 시민들의 예. 지적이 좀 이렇게 좀 결론을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사 과정에 대한 확인 사실은 충분한가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증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는 이 팩트에 해석을 덧붙여서 얘기가 안 되는 기사를 얘기가 되도록 만드는 선배들의 교육이 원인이다. 선배 탓을 해. 아니 왜 그 비어 있는 한 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팩트와 팩트 사이에 추정하게 되는 대목이 그렇죠. 있는데 거기를 기사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요. 어쨌든 뭐 그런 교육이 이제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어떤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을 출입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오보가 너무 많다. 그런데 오보가 이렇게 인정받는 곳이 없다. 오보를 썼는데도 이렇게 인정받는 출입처가 없다. 심지어 오보로 기자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네. 아니 그럼 얼마나 많아요. 그 검찰이 던져준 거일 테고.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최종 판결될 때까지는 검찰이 던져준 게 진실로 이렇게 그렇죠. 막 추앙받아요. 검찰의 추대받고. 주장인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검찰이 그렇게 던져준 건데 검찰이 그거 갖고 기소하겠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써도 뒤탈이 없다.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야. 누구를 씹었단 말이야. 씹었을 때 저쪽에서 말하자면 되치기가 안 들어올 대상만 막 비난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이라든지 뭐 박원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막 기사로 비난을 했을 때 되치기가 안 들어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 쓰는 거예요. 아니 나경원에 대해서 왜 못 써? 나경원이 자꾸 고발하니까 고소하니까. 나도 예전에 고발 당했는데 그 측근으로부터 뭐 아무짝에도 뭐 그 효력이 없어요. 다 저 무혐의로 끝났어. 근데 이 과정이 이제 짜증나고 막 짜증나지. 그러니까. 막 불려가고 조사받고. 맞아요. 그러니까 되치기를 안 할 것 같은 대상한테만 그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판당하는 사람은 내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뭐 기분 나빠도 참아야지. 그러면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더 우습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확실하게, 그러니까 딴 거 아니야. 뭐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가 틀리면 그게 제일 아프거든. 팩트가 틀렸으니까. 보면 민사로 걸어가지고 배상을 걸면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보세요 이번에 한동훈도 바로 음. 딱 걸어버리잖아요. 네. 팩트 틀려서. 네. 그러니까 팩트가 아주 뭐 소소하고 별 의미 없는 거랄지라도 너무나 명백하다. 팩트가 너무나 명백하게 틀린다. 그렇다고 너무 소소한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이게 그 기사의 논리 전개 속에서 이런 팩트가 틀렸는데 이 팩트를 그대로 보도했는데 이 팩트가 나에게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 많은 오해를 살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갖고 고소를 하면은 민사에서 그래서 이기면요 2번 다시 비판 안 합니다.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하여튼 자기와 관련한 보도 일일이 다 소송을 건다고 했잖아요. 오늘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자로 불리는 분으로부터 한번 고발 받으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한번 같이 난 그런 적이 없어요. 가보시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이게 지금 자기들이 뭐 언론의 자유를 뭐 보장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당해놓고도 가만히 있는데 그랬다가 또 당하고요. 그 비슷한 사례를 또 다른 누군가가 또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확실히 틀리다.
근데 이게 조금 치명적이다라고 판단되면은 거침없이 손해배상을 걸면은 두 번 다시 쉽질 않습니다. 봐준다고 고마워하질 않아요. 이걸 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어쨌든 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과로 나이트클럽에서 뭐 이런저런 이때 저때 뭐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긴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법원 중심 보도로 전환하는 거. 아, 검찰이 아니라.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뭐 여기 이제 설문조사에 응했던 기자들도 이게 다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법원에서 나오는 기사를 쓰면은 자극적이지가 않고 양측의 입장을 그 비중 있게 다 다루기 때문에 조회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데 그리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딴 데는 지르잖아요. 검찰이 네. 던져준 것 같고. 그러니까 빨라 저쪽은. 여기서 그쵸. 우리가 그 뒤늦게 법원 판결 보고 보도하겠다. 그 순간 낙오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진짜 사실 정말 법원 판결은요. 또 시간도 오래 걸려요. 한참 다 듣고 그러고 나서 기사 하나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싫어하죠. 데스크들이 이미 싫어하죠. 그때쯤 되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 다 잊어먹죠. 사실은. 다 까먹지. 그러니까 맞아요. 법원 중심의 보도는 법원 판결 중심의 보도는 그래서 그 언론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론이 그렇게 뜬 소문 갖고 편견 어린 뜬 소문 갖고 예단을 하고 그럼 그러면 안 되지. 피의자나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실어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렇죠. 우리는 법조 기사도 문제가 있는 게요. 법원 공판 중심 기사도 문제가 있는 게 일단 뭐 몇 차 공판이 진행된다. 그럼 그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판 기사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오전에 이제 검찰 측 증인 신문하잖아요. 야 오전에 하나 말어 그러면 오전에 그것만 또 기사 써요. 그러다가 오후에 또 변호인 측이 반대 신문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기사 써요. 정반대 얘기를 막 써요. 그것도 속보로. 아니 그렇지 않았죠. 김태현 기자 아주경제 기자는 끝까지 다 남거든. 근데 오전에 검찰 측 증인 신문 끝나면 빠지죠. 다 집에 간다 그냥. 근데 회사로 돌아가든지. 요즘은 하도 욕을 얻어먹으니까 풀단으로 한두 명을 남겨요 거기. 네, 그러니까 나중에 풀을 해줘. 그럼 뭐해? 그 빈도수가 오전에 기사량이 이만큼 나왔다면 그렇죠. 오후에 기사량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혀 다른 얘기들이 앞뒤에서만 나오고 막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데 어쨌든 그 좀 시간을 든더라도 특종보다 중요한 게 또 오보를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네. 정확한 보도. 네, 정확한 보도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법원 중심으로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뭐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도하는데 좀 주안점을 둬야 되고 이 두 번째는 이 투명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 언론의 이 최대 문제점이 이 밀월 관계를 통해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니까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들이 정보를 쥐고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급을 하고 또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브리핑으로 딱 검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공개를 하면은 뭐 이런 좀 뭐랄까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사가 나오기가 쉽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거고 세 번째는 뭐 법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언론사가 판단을 하면 좀 취재 인력을 많이 넣던가 뭐 차라리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는 좀 근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 출입처 제도를 혁신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 출입 기자가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쭉 이제 검찰에서 불러주는 내용만 쓰고 그 다음에 또 법원으로 넘어가면 이 법원 출입 기자가 하루 종일 그것만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을 끊고 사건 중심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게 고유정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 처음부터 그 담당 기자가 그 사건을 쭉 취재해서 공판까지 쭉 보면은 팔로우를 훨씬 해서. 더 이제 풍부하고 좀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지 그렇죠. 않겠냐.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출입처 제도를 이제 근본적으로 바꾸자 뭐 이런 뭐 제안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시민들의 진단이 너무 그 뭐랄까요 날서고 또 그리고 좀 받아들이기 거북하고 그래도 되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이 더 객관적으로 나를 그 조망하고 분석할 수 있거든요. 조망하고 분석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기자들은 또 엘리트식이 있어서 저 인간들 저 빠들이라고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 지지자라고 저 사람들이 뭘 객관적으로 보겠냐라면서 무시하고 그리고 그 귀를 닫죠. 근데
그분들이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조 기자들이 이제 좀 반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야말로 진영 논리에 함몰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검찰 개혁하는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윤석열 편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언론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정말 그 홍수 시기에 마실 물이 없다고 언론이 많은데 언론다운 언론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참 언론이 바로 서야 할 시기가 왔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얼마나 많은 그런 마타도어를 경험했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정말 확실하게 틀린 거 요거 손해배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기자들한테. 이거 보십시오. 손해배상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판을 해. 재판하는 와중에 점점 불리해져. 회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회사가. 합의하자고. 아니 먼 산을 바라봅니다. 그때부터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기자한테 맡기고.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배상 판결이 나오면은 야, 그 기사를 왜 이렇게 쓰니 너는? 이러면서 막 기자를 혼내. 기자가 다 뒷감당을 하고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얼마나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사 쓸 때는 야야 썼어 언제 쓸 거야 빨리 나와야지 이래 놓고는 나중에 배상을 물게 될 상황이 되면은 뒷감당을 안 해줘. 뒷감당을 안 해주는. 빨리 쓰라고 했지 그렇게 5분 내려고 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많이 듣던 얘기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참 비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이런 우리의 그 주 소비자인 구독자들 뭐 정기 구독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신문을 눈여겨 봐주는 우리 방송을 눈여겨 봐주는 이런 분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지. 너무 그동안 쓸데없이 과도하게 오만했습니다. 예. 한국 언론은 시니어 게스트의 거목 정상근 선수가 이끌 것으로 말을 해. 출연료가 싸서 많이 나오는 건데 왜 나한테만 그래? 네, 그래요. 최영일 형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단 말이야. 최영일이. 그러니까 최영일 평론가 진짜 많이 나와. 거기가 최다 게스트예요.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 근데 최영일 형은 문제가 뭐냐면 이동형 TV도 안 나오지. 김용민 TV도 안 나오지. 김호준의 다스베이다도 안 나오지. 근데 그런 거야. 종편에도 많이 나오고 지상파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예. 사람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나 봐. 이원재, 야 무슨 씨발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잣대가 어디 있어? 그러면 언제 한번 최영일 형님 불러 여기. 그래서 최영일? 불러가지고 네, 최영일. 아니 뭐 최영일 영일이 형 광고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최영일 정도가 아니라 황태순, 민영삼. 시니어 게스트를 다 만들어버린 한 번씩 부릅시다. 그래요, 맞아요. 화제성 폭발이야. 또 누가 있지? 황태순, 민영삼, 고성국. 누가 있지? 최근에 그 김경진 전 의원의 활약이 대단한데. 김경진 의원님은 나오라면 나오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아니야, 내가 몇 번 섭외했는데 안 나와요? 전화도 안 받아. 전화. 정말요? 네, 아닌데. 네. 나와주면 좋을 텐데. 아니 나와주면 또 우리 시청자들이 싫어하시겠구나. 예, 됐습니다. 그러면 신율. 신율까지 말다 했네. 자, 관훈 나이트클럽 이번 주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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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